국회 얘기를 잠깐 좀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래는 513조 4,580억 내년도 예산은 초슈퍼 예산인데 1조 2천억 정도로 깎아갖고 512조 정도가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를 해서 만든 수정안을 강행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4 플러스 1 이게 뭐해? 도대체 나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렇죠. 국회라는 게 교섭단체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은 예결위에서 하게 돼 있고, 그럼요.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소위가 하면서 소소위까지 했다 하고 비난을 하는데 예. 소소위까지 간 거는 그 다음에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소위까지 가더라도 예결위를 어느 정도 거친 그 안이 소소위로 가서 법적으로 원내대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 플러스 2냐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거기에 정책 의장이 들어가느냐 예결위 의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 자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4 플러스 1이라는 건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 그다음에 대한신당 평화당 또 정의당 이 당들이 지금 이 대표자를 따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신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김관영 의원이 지금 대표로 가고 있어요. 근데 김관영 의원은 뭐 예결위 소속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의원이에요. 근데 대표가 너 가서 해. 그러니까요. 예, 이런 대표권을 갖고 예결 심사를 해서 예결 그 안을 확정을 한다. 이건 나중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국당을 제외하려다 보니까 이 편법을 동원한 거죠. 편법으로 지금 그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4 플러스 1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옥신각신 하면서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낸 안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제하고 정의당 빼고 나면은 나머지 셋은 방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아웃이고 거기에 간사로 나갔던 지상훈 의원도 빼버리고 김관영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은 사실은 호남당이에요. 원래 국민의당 있던 사람들이 요래쩌고 저리쩌게져가지고 지금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자신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에는 뭐 협치 또 대화 협상 뭐 이런 거를 중시하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강행 처리를 했을까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실 그 아들의 세습 문제 뭐 이런 이야기라면 문희상 의장답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 갑인가요? 이 내용은 사실 의정부 갑에 이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 당협위원장보다 이 아들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지금 도리어 더 많이 이 지역 행사에 다니고 당협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컴플레인을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선거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건 사실 추정입니다. 제가 뭐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당협위원장을 좀 이렇게 이 권력력이 없는 사람을 시켜서 이 세습 원래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려고 사람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바로 시켜주면 세습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뭐 내용의 내용들이 언론이나 혹은 지역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의장까지 하고 또 뭐 다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물러나되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서 문희상 의장이 사실은 뭐
협치의 상징이고 맨날 자기 당 의원, 당대표실에도 자기 당 의원들한테 고함을 질러낼 수 있는, 호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세습 때문에 그래. 지금 정권에 또는 이 친문에 저기를 하지 않으면, 친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사욕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컷오프 당했잖아요. 김종인 대표한테. 네, 그렇죠.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죠. 예. 근데 문희상 본인이 그랬나? 언론에서는 장비다, 포청천이다 이렇게 뭐 별명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당리 당략이 아니고 사익 때문에 그런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보면은 상당 부분 뭐 한 35% 정도가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고 내년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500조인데 300조 넘은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200조 되고요. 거기서 조금씩 그냥 매년 조금씩 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거의 때 300조가 될까 말까 뭐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만에 시작하자마자 400조로 뛰고 또 그 다음에 바로 500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 예산이 이 늘어난 그런 어떤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대 예산, 슈퍼 예산으로 같이 닫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드는 생각이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예산을 보면서 너 이렇게 무리하다 300조 시절이었는데도 너무 무리해서 지금 국가 예산이 거덜나고 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국가 재정이 이렇게 가다가 파탄 난다. 안정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조 예산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따지면 그 당시보다 더 불안해요. 엄청나게 불안해요. 국가 그 부채 비율도 훨씬 높아지고. 이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게 지금 72조고 국가 부채만도 800억. 800억이 아니라 800조가 넘어설 그런 상황이에요. 곧 1000조가 돼요. 그게 2016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전하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상반되는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500조를 쓰더라도 그것이 뭐 나중에 이제 그 10년 후에 정말 미래 먹거리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써야 된다거나 사실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10년 동안 적자 났어요. 하지만 밀어붙여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면 문제가 다른데 말씀하셨듯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복지 예산이 가장 크고 복지에서도 전혀 그것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중에서도 그냥 한 번 쓰면은 그냥 없어질. 그게 단기 일자리 만드는 게 95만 개인가 만든다. 거기다가 20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이에요, 이게 전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강변하는 게 이런 거예요. R&D 투자를 지난번에도 2%를, 그러니까 2%를 넘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증가율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다른 예산들의 어떤 증감 추이를 보면 사실 그 전에 비해서 증감률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을 도외시한테 4+1로 강행했다. 이것이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헌정사상 야당이 추인하지 아니한 그런 제1야당이 추인하지 아니한 예산안은 처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 이렇게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 것 같고 민주당도 이번에는 상당히 의외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좀 더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밀어붙였어요. 이게 아마 나름대로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한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기선 잡기, 뭐 주도권 잡기,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어저께가 본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났죠. 정기국회가 다 끝났고요. 이제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4+1을 욕을 먹으면서까지 민주당이 택한 이유는 공수처법을 그렇죠.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선거법으로 미끼를 던져서 나머지 그 네 당이 단결해야 되고 그러면 이 4+1을 만약에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당 안을 들어줬다 그러면 나머지 당들이 공수처를 또 비토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쪼개기 국회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단일 대우 체제를 확고히 패스트 트랙까지 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아니겠느냐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심재철, 김재원 두 체제가 들어선 지 이틀도 안 돼가지고 1차 패배 비슷한 것을 당했는데, 한국당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뭐 말 정도로 항의하는 것 외에 예상보다는 강도가 말하자면은 뭐 저지 강도랄까 이런 것이 좀 낮았다고 봐야죠. 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한국당은 지금 예결위원장을 한국당 모습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재원 위원장이 정책위원장이 됐지만 그 전까지 이 파토가 나기 전까지 사실 몇 개월에 걸쳐서 특히 1개월 정도는 계속 이 예산안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깜깜이 예산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전혀 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뺄 거 빼고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서 그 증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충분히 한국당도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의원들 쪽지 예산은 다 반영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만약에 그게 안 갔으면 뭐 딴 거 필요 없이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들어놓고 왜 자기네들 지금 그 금배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생결단을 냈을 텐데 피켓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이 서로 약속이 돼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진화법 때문에 좀 쫄은 것 같아요. 예, 그 쫄은 것도 있지만요. 한 가지 지난번 그렇게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선진화법에 이게 있더라고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정부 예산대로 간다. 그렇게는 돼 있죠. 예산안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사생결단할 수 없다가 선진화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도 야당이 뭐 민주당이 야당하든 뭐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하든 야당 때 예산은 뭐 얼마를 10%를 깎는 20%를 깎는데 나중에 보면 몇백억 하고 다 넘어갔어요. 자기 실속 차리고. 일단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임시국회는 진짜 여야 간에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상결단의 싸움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일단 쪼개기 국회로 해서 뭐 3일이든 4일이든 계속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법, 선거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거기에 대한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처럼 헐렁하게 했다가는 이건 뭐 그대로 넘어가 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쓸까요? 일단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예산안은 선방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모습 보여줬고 필리버스터 일단 뭐 잠정 철회를 해서 이 민식이법 등 그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이건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다 통과시켜 줬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부담은 없어요. 반대를 하더라도 처리해 줬으니까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그러면 창과 방패입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임시국회 하루짜리를 열면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가 하루짜리 국회니까 하루에 끝나잖아요. 그럼 내일 또 국회를 열면 이 필리버스터를 한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중에 공수처를 오늘 했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내일 공수처 법안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쪼개고 국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는 맞불 작전. 또 다른 수정안을 수천 건을 또 내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고 해서 계속 지연시킨다. 근데 사실 이 한국당이 약간 또 불리한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연말 국회 코미디가 연출이 될지 난투극이 연출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아까도 뭐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4+1, 1+4, 이 4라는 게
국회의원 2, 30명뿐이 안 돼요. 다 합쳐봤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를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지금 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국익을 생각합니까? 무슨 민생을 생각합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집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만 통과되면 지금의 소수정당보다 훨씬 더 공수처 빼고 뭐이고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상관없다. 선거법으로 해서 이 호남 예를 들어서 호남이면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비례를 더 많이 해서 이 제3당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목표죠. 우리 농담으로 아생년후 살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네. 그 얘기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4개 뭐 정의당 빼고 그 3개 플러스 3 여기는 지금 하나 그 인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선거구 네, 획정을 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선 전 15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올 2018년인가요? 예. 19년. 19년. 올 1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한 2-3개가 날아가요. 그 예. 기준에 못 미쳐서.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또 지금. 그래가지고 3년 평균으로 하든가 아니면 훨씬 뒤로 가가지고 2018년이나 2017년으로 해보자.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기준마저도 자기들 편의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의 게리맨더링이죠. 게리맨더링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존. 법도 뭐 자기네들의- 이연령, 비연령인지 뭐 예. 하여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이거 큰일이네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과반을 넘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수 정당과 손을 잡아서 제1야당을 도외시한테 전국을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민주당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체제로 어차피 그거 연동 비례대표자 다 들어주면 자기네 의석수는 더 늘지 않잖아요. 과반 안 되고. 그러면 이 지금 플러스 4가 특히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 총선 끝난 다음에도 이 연합체를 계속 유지할까요? 응? 계속 민주당 안대로 다 들어줄까요? 손 들어줄까요?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뭐라 그럴 텐데 국민들이 야 진짜 이중대구나 라고 온갖 비난을 다 할 텐데요. 또 자기네들이 대선도 일단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합체는 깨지게 되고 자기네도 혼자 고립된다. 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공동정권을 구성하자든가 장관 자리 몇 개 내놓으라고 당장 그렇게 나올 겁니다. 총선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면 뭐 원내교섭단체 딱 구성되면 아마 집권을 목표로 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과 경쟁 상태가 되는 거지.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기네들의 계급적인 어떤 그런 이념 정당의 모습을 훨씬 더 목소리를 높여야 자기네들이 대선에서 어찌됐든 더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호락호락 나중에도 이 총선 이후에도 이 연합체가 있을 것인가 4+1이 있을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정계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공병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도마 위에 올라서 여야 간 힘겨루기,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결사항전,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